갑자기 PD님들을 소집한 이유는 뭐냐면 아이템 계속 뭐 할지 고민하다가 우리 아이템 어떻게 개발해야 되는지 이거 창립 콘텐츠 찍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스타트업 창업가 분들이 그래도 뭔가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게 너무 어렵다. 아이템 도저히 어떻게 관찰하고 이거를 가설을 세워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이템을 만들어내려면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는데 그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거야.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친구들이나 예비 창업가분들이 많다 보니까 본인이 경험할 수 있는 바운더리가 되게 제한적인 거지. 관찰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면 내가 그런 각각의 시장에 있는 시장의 플레이어들을 모셔놓고 시장을 관찰하는 콘텐츠를 한번 만들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장에 계신 분을 모셔놓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시장을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고 간접적으로 시장에 대한 경험을 쌓게 되고 이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이나 새로운 기회를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컨텐츠명은 시장을 알아야 아이템이 보인다. 오늘 한번 첫 컨텐츠를 촬영을 하는 거니까 한번 게스트를 한번 모셔놓고 해당 시장에 대해서 아주 탈탈 털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을 한 분 모셨어요. 먼저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예. 저는 빌딩 중개 일을 지금 17년 차 됐고, 현재 빌딩온 중개 회사를 창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 중개사 김주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그 김주환 대표님을 모신 이유는 저희가 시장을 알아야 아이템이 보인다. 네네. 이에 1편으로 네네. 빌딩 중개 시장을 한번 파헤쳐 보기 위해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자극적인 얘기는 안 해도 되죠?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 이 시장에 대한 파악을 하기 전에 저희 둘의 좀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가 빌딩 중개 시장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대표님을 또 만나게 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사옥을 매입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좀 전문가분들에게 찾아다니다가 김주환 대표님을 뵙게 됐고, 그러고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 이야기가 너무 잘 통해가지고 그 이후에 되게 좀 자주 보면서 결정적으로 많이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저희가 또 AI 관련된 맞아요. 프로그램을 유튜브를 찍으면서 사실 창업 브이로그라고 해서 내가 세운 가설을 한 달 안에 한번 검증해주마, 이 과정을 보여주마 하고서 이제 과정을 진행하는 와중에 또 저희의 고객사가 되기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이유가 YG 양현석 대표님 이런 분들이 이제 나와서 이야기하는 거 보면 친하게 부동산이랑 친하게 지내야 된다. 나쁠 거 없죠. 너무 좋죠. 그니까요. 그래서 사실 제 부동산 인생, 부동산의 인사이트는 김주환 대표님한테 다 지금 의지를 하면서 굉장히 제가 좋은 동생이자 좋은 후배가 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고 또 많은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안 그래도 성수동이 너무 좋은 게 나와서 이따 얘기 드리려고 했는데 네네. 일단 그건 이따 나중에. 알겠습니다. 먼저 빌딩 중개법인과 빌딩 중개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사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일을 하는 거죠. 건물을 살려고 하시는 분과 건물을 팔려고 하시는 분을 매칭을 해서 이제 계약까지 성사되게끔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금액이 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뭔가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금융적인 것들, 그리고 그 법률적인 것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세무적인 것들,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저희 뭐 흔히 알고 있는 이렇게 지역에 있는 부동산하고 어떤 게 다른 건가요? 저희는 수도권부터 해서 그 서울에 있는 전부 다 그 상업용 건물을 전부 다 다루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지역별로 시세나 이런 것도 다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고, 사는 곳마다 약간 컨셉이 좀 다르잖아요. 노후 자금으로 이제 앞으로 이제 월세로 자기가 생활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임대 수익형, 그리고 이제 젊으신데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건물을 뭐 신축이나 대수선하는 그런 건물을 뭐 소개시켜 드린다든지, 아니면 뭐 자기가 지금 메타버즈처럼 직접 건물 사옥을 쓰고 싶다. 그런 컨셉에 맞는 건물을 찾아드린다든지, 뭐 이런 일들을 주로 하는 거죠. 매입 매도 쪽에 중개만 하시는 근데 그걸 하고 나면은 이제 그 다음 일이 생기는데, 건물을 수십 번씩 사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수십 번씩 파는 분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건물을 처음 사시는 분들은 건물 관리하는 것까지, 그리고 뭐 임대차를 맞춰야 되면 그런 것까지도 서비스로 하고 있죠. 그럼 저희가 흔히 아는 지역 부동산에서 하고 있는 어떤 뭐 상가를 개별 임대한다든지 뭐 주택 빌라 같은 데에 전세 월세를 구한다든지 그런 건 이런 부분은 없는 거네요. 그런 건 저희 분야는 아니죠.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부동산은 주택 쪽에 좀 치중되어 있고, 빌딩 중개법인 쪽은 상업용 부동산을 매입하고 거래하는 쪽에 조금 더 치중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거 사는 고객
고객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쓰려고 하거나 아니면 투자 목적이거나 네.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 정도로 볼 수 있나요? 그렇죠. 거의 그런 케이스고 요새는 어떻게 보면은 좀 대중화됐잖아요. 이제 건물 투자에서 밸류업 한다. 그런가요? 예, 많이 대중화됐죠. 지금 현진 대표님도 30대시지만 지금 건물 투자를 하셨고 요새는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재테크의 수단으로 많이 지금은 주거 쪽 시장이 좀 많이 죽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쏠리기도 했고 그래서 많이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기술 베이스의 창업가분들 네, 혹은 네, 네. 예비 창업가분들이 좀 네.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는 빌딩 매입을 하고 이렇게 거래하는 사례 자체가 되게 좀 뭔가 일반화되었구나, 사례가 많아졌구나, 뭐 이런 측면에서도 잘 모르실 네.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는 처음에 건물만 중개하는 중개사가 있는지도 모르고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 저도 전월세 같은 걸 하려고 올라왔었죠.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건물주 자체가 그들만의 리그였는데 지금은 조금 넓어진 거죠, 시장이. 뭐 그런 상태고 지금 뭐 또 스타트업 채널이잖아요. 네네. 저희도 이제 IT가 좀 접목이 좀 조금씩은 되고 있죠. 네. 옛날에는 뭐 지도 펼쳐놓고 막 이렇게 네네. 막 이렇게 그려갖고 이렇게 다니고 했었는데 지금은 네네. 그러진 않으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스타트업의 경계 자체를 이렇게 딱 규정하는 것도 되게 좀 웃긴 것 같은 게 그냥 빌딩 중개법인에서 기술을 도입해서 뭐 일정 부분을 자동화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게 프로테크 스타트업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건부대 부동산학과에도 프로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계속 접목이 돼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빌딩을 매입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사이즈가 너무 커 보이는데 네, 그죠. 이거를 사시는 분들은 돈이 얼마 정도 있는 분들인가요? 그러니까 어떤 고객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돈은 얼마를 가지고 들어가야 이거를 뭐 사볼 수 있는 건지 워낙 천차만별이겠지만 그렇죠. 많이 천차만별이죠. 근데 보통 고객층이 젊으신 분들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그 IT 사업을 하시다가 엑시트를 하고 그걸로 이제 건물 투자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보통 작게는 10억에서 20억 뭐 그 이상은 더 많은데 거의 시작 단계는 형님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단계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도 조그만 건물 정도는 투자 가능하니까요. 그러면 10억에서 20억이 필요하다고 하면 10억에서 20억짜리 건물을 사는 건가요? 아니죠. 10억에서 20억으로 30억에서 40억 많게는 50억짜리 건물 사는 거죠. 요새는 그 레버리지라고 해서 은행 금융권 좀 잘 활용해서 해야 되는데 그 왜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지는 제가 강의할 때만 얘기하는 거라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빌딩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전 지역에 있는 상업용 건물을 다 커버하시는 건가요? 다 커버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주거용 시장도 보면은 서울에 가까운 수도권이나 이런 지역이 주로 거래가 많이 되잖아요. 네네. 서울이거나. 그래서 아무래도 찾는 분들이 좀 서울권역을 많이 찾으세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지역도 이렇게 데이터를 모아서 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거래되는 빈도가 거의 없다 보니까 서울하고 가까운 수도권 위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뭐 서울 중에서도 특별히 거래가 잘 되는 지역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정해져 있죠. 왜냐하면 요새는 그 국토부에서 실거래 신고를 다 하잖아요. 네. 그럼 그 데이터를 저도 이제 그 엑셀로 이제 기간 설정해서 상업용 부동산 그 카테고리만 해서 다운받아서 이렇게 돌리기도 하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서울에 거래가 많이 되는 구들이 있죠. 그런 데들을 많이 찾으세요. 그게 어떤 구들인가요? 뭐 주로 이제 다들 아시는 강남구, 뭐 서초구, 마포구, 그 성동구 그리고 뭐 그 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남 주변으로 가까운 지역들 주로 이제 인기가 많죠. 근데 되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인기가 그 정도로 많다는 거는 그만큼 되게 비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기가 많아서 비싸죠. 그 어떻게 보면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요가 너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고 수요가 적은 지역은 그 거래가 안 되다 보니까 상승 여지가 좀 적어지는 수밖에 없는 건데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식도 그 저희 외국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막 돈이 많아지면은 가격이 오르듯이 부동산도 좀 이렇게 선호하는 어떤 그런 지역은 많이들 막 살려고 하다 보니까 경쟁이 붙고 그리고 신고가를 찍기도 하고 근데 거래가 안 되면 신고가 자체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잘 모르는 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저도 처음에 좀 약간 이런 네. 식으로 생각이 됐던 것 같은데 내가 조금만 외곽에
이렇게 눈을 돌려보면 네네. 되게 큰 사이즈의 건물을 사서 임대 수익을 내면은 뭐 거의 7% 8%까지도 임대 수익률이 나오는 건물이 있는데 왜 굳이 강남 쪽으로 와가지고 수익률을 계산해보면 사실 3%대 네, 3%대죠. 나오는 건물들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그 언저리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남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선택하는 이유가 뭔가요? 첫 번째는 황금성. 저희가 이제 열심히 돈을 모았거나 열심히 뭐 사업을 해서 목돈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부동산은 좀 어떻게 보면 한 번 그 한 개를 사는데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 수익률만 보고 들어가면은 그 돈을 회수하기 힘들어요. 임대료는 따박따박 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내가 들어간 현금은 회수하기 너무 힘들죠. 그게 가장 크고,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지가 상승.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익률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지가 상승이 되는 건 아니고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인구가 줄어들어서 중심지로 다 모이잖아요. 뭐 기반 시설들도 다 중심지에 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불안한 거죠. 그 외곽에 갖고 있는 것들은 그러다 보니까 좀 싸게 거래되는 사례가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가격 상승이 잘 안 돼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월세보다 미래의 나의 어떤 그 자산의 크기가 커지는 걸 좀 더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저는 요즘같이 저기 금리가 한창 높은 시기에는 네. 단순히 그냥 월세 수익이 많이 나거나 수익률이 높은 외곽 지역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잘 모르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강남으로 따지면 임대 수익률보다 지금 대출 이자가 조금 더 높은 그렇죠.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매월 손해를 보고 계실 텐데. 사실 손해는 아닌데, 왜냐면 이제 그런 거예요. 다달이 월세를 받으면 이제 이게 종합소득세가 합산되든지 아니면 어쨌든 세금을 내잖아요. 실제로 그 소득이 아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 월세를 1년 동안 받아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1억을 벌었어요. 근데 건물 가치가 2억이 떨어지면 이건 손해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강남 부동산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이자를 내 돈으로 뭐 1억 정도 더 냈어요. 근데 1년 뒤에 이게 5억이 올랐어요. 그럼 4억을 번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잘 모르시는 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 약을 판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니까요. 실제로 사실 숫자로 따져보면 수십 년째 네. 동일한 패턴으로 네. 벌어지고 있는 네. 일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강남 부동산 불패라는 게 정말 그래프를 보니까 너무 이쁘더라고요. 네. 그냥 일직선. 이 금리의 변동과 여러 가지 뭐 경제 상황에 그랬던 시기들도 봤는데도 얼마 안 떨어지더라고요. 결국에 계단식으로 계속 오르기만 하고 있어요. 우상향한다고. 그러니까요. 하죠. 네. 네. 그렇게 되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불안하잖아요. 저희가 뭐 안 좋으면 금값 오르듯이 그런 어떤 실물에 좀 약간 집중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그렇지 않을까. 그렇군요. 그러면 그 빌딩 중개 일을 하시면서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게 되게 중요한 미션일 것 같은데.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죠. 예. 그럴 때 뭐가 좀 이런 게 좀 필요하다?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거를 매개체를 해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좋죠. 근데 그 원룸 같은 경우는 직방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건물은 사실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죠. 예. 그런 게 있는데 또 이게 또 개별성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플랫폼이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고객을 나한테 누가 이렇게 쉽게 내가 고객을 열람해서 전화해서 미팅해서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다고 하면 너무 일이 쉬워지겠죠. 그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짤막한 아이디어입니다. 짤막한 아이디어인데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결국에 자산가들, 사업가들을 주로 영업하는 직군들이나 이런 쪽과 함께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그런 고객군들을 소개를 해줬을 때 네네. 그들한테 어떤 중개료에서 일정 부분 이렇게 좀 페이백이 갈 수 있는 구조를 만약에 만들면 법인 영업을 하거나 어떤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영업직들한테 좀 영업 라인이 쉐어업도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가능할 것 같아요. 가능할 것 같고 만약에 실제로 그런 니즈가 있고 그런 폴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뭐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고객한테는 물건을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소개를 해 주시나요? 그 요새는 저희가 이제 저희도 내부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프로그램에다가 이제 정보를 저장해 놓고 거기서 이제 일부는 이제 분석을 좀
할 수 있게끔 정보를 뭐 금융이나 뭐 이런 걸 좀 씌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보여드리고 화면으로.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이미 알고 있는 고객이라고 하면은 그 이제 PDF 파일로 해서 이렇게 SNS로 이렇게 전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좀 없잖아. 좀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어요. 저희 건물 쪽은 정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이렇게 막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프라이빗하게 고객하고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카카오톡 이런 거 말고 그런 SNS 말고 뭔가 내부 그런 망이 있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제가 근데 개발자는 아니고 생각해보니까 돈이 많이 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지금 얘기만 들어도 돈이 많이 들어요. 없던 걸로 하시죠. 이게 빌딩 중개법인들이 다루는 이런 매물 정보들이 네.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조금 다 상이하다 보니 네. 이런 다른 중개법인에서 이렇게 뭔가 매물을 빼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많이 있나요? 그런 일은 많죠. 많나요? 네, 그래서 의뢰 뭐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분인 것처럼 이제 만났는데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그냥 잘 말씀드리죠. 신뢰가 중요한데 그게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다른 중개법인 찾아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실 저도 같은 시장에 있다 보니까 그게 뭐 나쁜 거긴 한데 네. 그렇다고 막 뭐라고 하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경쟁 시장에서는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중개법인들 같은 물건에 대한 가격이 좀 왜곡된 것들도 많이 있죠. 그 건물 파시는 분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나랑 가까운 애한테만 할 수 있는 얘기가 있고 그냥 잘 모르는데 그냥 중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뭐 한두 번 통화한 사람한테 주는 정보랑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러면 각각의 중개법인이 가지고 있는 같은 매물인데 매매가가 다를 수도 있나요? 다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희 나라는 이제 전속 시장이 아니잖아요. 미국처럼 전속 시장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아무래도 그런 좀 정보의 괴리감으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영업하는 그 중개사의 능력이 되게 많이 좌지우지되는 일이죠. 방금 되게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저는 기회 포인트라고 봅니다. 우리 창업가 여러분, 정보의 괴리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속 시장이 도입되어야 한다. 그럼 우리가 이 빌딩 중개 시장을 전속 시장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그리고 각각의 중개법인들은 되게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은 전속 물건을 조금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되게 좋죠. 좀 해결되면 좋을 만한 너무 좋죠. 분야이겠네요. 너무 좋죠. 사실 저도 몇 년 동안 그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결국에는 그 프로테크로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제 분야는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죠. 그리고 저희 나라 정서상 좀 그게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좀 있어요. 그렇군요. 그렇게 매물을 고객한테 브리핑을 하고 고객이 이거 너무 마음에 든다 이러고 나서의 이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저희끼리 내부적으로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그 스타트업도 클로징이라는 게 있죠. 클로징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는 클로징이라기보다는 엑싯. 저희 이제 클로징이라고 하는데 고객이 의사표현을 했으면은 고객이 어느 가격에 살 건지 그리고 고객이 어떻게 보면 지불 조건 이나 뭐 기간 그리고 그 외에 별개의 뭐 특약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계약 조건들을 확인한 다음에 파시는 분을 만나러 가죠. 그래서 이제 그 조건지 합치가 돼야지 도장을 찍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매도인하고 어느 정도 그 컨택을 한 다음에 중개사랑 파시는 분과 사는 분이 만나죠. 같이 만나요. 네, 근데 처음부터 얼굴을 보진 않아요. 왜냐면 항상 저도 그런데 저도 뭔가 그 저희 회사에서 뭔가 프로그램을 뭐 돈 주고 써야 된다고 하면은 협상을 할 때 저는 뒤로 빠져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막 얘기하면 제가 좀 약간 끌려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운데서 중개사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중개를 해주는 거죠. 네, 그래서 각자의 중개사들이 그런 어떤 양쪽에 힘을 실어줘서 조금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클로징이 잘 될 수 있도록 매수 측과 매도 측을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한다. 근데 되게 신기한 패턴이네요. 어떻게 보면 부동산을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 조건을 조율하고 이런 단계에서는 얼굴을 볼 수 없다. 그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이긴 하네요. 아니 근데 제가 그런 적은 있어요. 제가 집을 계약하러 갔는데 저도 이제 집 계약할 때는 중개 수수료 주고 하는데 앉아 있는데 같은 테이블에 같이 얼굴 멀뚱멀뚱 쳐다보죠. 근데 거기서 계약서를 막 만들고 있어요. 근데 그 조항이 좀 불편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벽에다 벽을 뚫으면 안 된대요. 그럼 제가 불편하잖아요. 좀 벽 해주세요. 요청하고 싶은데 앞에 그 임대인이 있어요. 그러면 얘기 못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반대로 요구사항을 요구를 못 하기 때문에 첫부터 얼굴 대면을 해버리면 뭔가 내가 강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을 나동으로 끌려가듯이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로컬 1층 부동산과 저희 중개법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약간 고객이 끌려가지 않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그 사업 매입을 하면서 저도 경험을 그때 재작년에 했는데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렇게 몇십억 단위의 계약을 하게 되는데
계약 조건을 조율할 확정 지을 때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매도인 얼굴 한 번도 못 봤고 그 마지막 자리에 가서도 계약서 도장 찍기 전까지는 얼굴을 안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원래 이렇게 한다 뭐 이러고서 이제 설명을 해주셔서 아 그렇구나. 어떻게 보면 저희 빌딩 중개 시장이 아직은 완전히 투명하지 않아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가는 고객 중에 얼굴 보고 나서 직접 가서 계약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겠네요. 네, 그 따로 연락해서 뭐 이상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뭐 반대의 경우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장 찍기 전에 얼굴 보는 게 꼭 좋을 것 같진 않아요. 네네. 그냥 이 사람이 팔 사람이 실제로 왔는지만 확인하는 게 좋고 안전한지만 확인하는 게 네. 좋지. 그분하고 직접 협상을 하면 무조건 져요. 근데 이게 사는 측에서는 경험이 많이 없으면 조금 불안한 게 매도자 얼굴을 보지도 못했어. 네. 그리고 중개인목증하고 뭐 이런 신상 정보만 막 중개사가 갖다 줘. 근데 이거를 보고 내가 당장 몇 억을 입금, 뭐 10몇 억을 계약금을 입금해야 되니까 아니 그럼 얼굴 안 보고 입금하셨어요? 안 보고 입금했어요. 저희 회사는 이제 계약 조건이 다 조율됐으면은 도장을 찍으러 모여서 얼굴 보고 그때 이체를 하죠. 도장이 다 찍혀지면. 다 동의하십니까? 계약서 읽어드리고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그럼 서로 얼굴 본 상태에서 그때는 이체를 하는 거예요. 저희도 계약금을 줄 때는 그렇게 했던 네네네. 것 같네요. 지금 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잔금을 칠 때는 얼굴 안 봤네. 치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매도인이 기분 나빠하고. 아니요. 잔금 때 매수자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돈만 묻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조금 깎긴 했는데 진짜 저는 후려침의 기준이 얼마인지는 몰라가지고 아니 근데 가끔 팔고 나서 이게 계약하고 나서 잔금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 사이에 누가 다른 데서 더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왜 그 가격에 파셨어? 이러면 화가 많이 나요. 근데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거 네. 이제 잔금 칠 때도 그러니까 생각보다 시장 분위기가 안 떨어지는 거야. 네. 그래서 아무튼 살짝의 뭔가 후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도 좀 그런 했다가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만족하고 잘 네.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렇게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존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는 명도를 해서 주거나 아니면 명도가 안 된 상태, 그러니까 여기서 명도는 임차인을 내보내는 것. 그렇죠. 내보내고 매수자한테 판매를 할 거냐. 네. 아니면 매수자한테 그대로 넘겨서 매수자가 받아서 명도를 할 거냐.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그런 부분들도 좀 중간에 도와주시나요? 애초에 그 계약 조항으로 넣어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돼요. 임차인을 내보낸다는 거는 중개사가 책임을 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법대로 가면은 중개사가 책임을 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애초에 그 매도인한테 잔금 전에 임차인을 내보내는 조건으로 협상을 해서 계약서에 넣는 거죠.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 매도인 분이 나는 임차인 못 내보낸다 그러면 그 인수하는 형태로 계약을 해야 되는 거고. 사실 이제 조언을 해드리죠. 근데 조언을 해드리는데 그 명도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짧게 끝내려고 하면 다 돈이고 그렇다고 너무 길게 가져가면 증대시키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 좀 까다로운 부분이라 이왕이면은 매도인이 해주는 걸 받는 게 제일 좋죠. 그렇군요. 이게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저는 이 명도 시장도 되게 좀 재미있더라고요. 명도 시장이 재밌는 게 부르는 게 값이야. 명도 직접 하셨어요? 아니요, 저희는 해서 받았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기존에 이제 매도인 분이 명도 하실 때 몇 억씩을 네. 이렇게 썼다가 그래서 잔금 때 얼굴 보고 싶지 않았나 보네요.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고. 간혹 그런 질문 하세요. 여기 시세가 얼마인데 얼마를 줘야 되냐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뭐 인테리어 비용 뭐 이런 걸로 따지면은 저는 사실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인테리어 비용만 요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앞으로 거기서 이제 10년 동안 장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동안 자기가 여기서 벌 수 있는 돈, 기회비용까지 다 계산을 해버리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그렇게 계산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함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임차인이 요구하는 그 돈을 주지 않으면 안 나갈 거고. 그럼 10년 동안 있어야죠, 같이.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 임차인이 10년 동안 갱신을 요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럼 10년이 됐을 때 내보낼 수 있어요. 아니면 임차인이 3달치 월세를 밀린 이력이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 예외 조항이 있는데 예외 조항 다 얘기하면 좀 지루해지니까 근데 대부분 저희 나라 법은 임차인한테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군요. 이런 좀 명도의 과정들을 양쪽 다 이렇게 좀 만족할 수 있게 프로세스를 만들어주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권리금 시세를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 통용돼도 여기 얼마에 팔렸는지 작년에 얼마에 팔렸는지 시세처럼 그렇게 해주면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없으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부르는 게 가벼워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더 페어할 것 같은 게 네. 아니 사실 뭐 임차인이라고 무조건 100% 보호를 해줘야 된다. 이것도 조금 그렇고 사실 이거를 뭐 매도하는 사람이나 빌딩 건물주들이라고 무조건 돈 많은 사람이라고 이거를 무조건 다 따라줘야 된다. 이것도 조금 불합리한 거. 네.
건물주가 꼭 돈이 많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세금이 어마어마해요. 근데 그 아까 말씀하셨던 권리금 뭐 이런 거 데이터화 시키는 거 이거 사실 쉽진 않거든요. 왜냐면 이게 그 권리금 자체도 원래 음지에 있던 거잖아요. 서로 막 그런가요? 현금으로 이렇게 하고 왜냐면 이것도 세금이 많다 보니까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세금이 많다 보니까 좀 약간 음지로 좀 따로 찔러주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세를 정하기 힘든데 아마 근데 제가 느꼈던 건데 뭔가 IT 쪽이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다 싶으면 누군가 한 번씩은 찝쩍대다가 뭐 끝날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 양지로 끄집어내기가. 와, 그니까. 신고를 다 해야 되잖아요. 아니, 그렇게 몇 억씩을 요구하는 시장을 만약에 뭔가 어떤 기술로 혁신해 줄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재밌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가 우리만 알고 있는 해결하는 방법이 있을 때 사실 이게 크게 좀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입을 하는 단계로 넘어가서 아까 은행 대출을 껴서 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약을 하고 나서 은행을 같이 찾아가 주는 건가요? 소개를 해주는 건가요? 뭐 어떻게? 1차적으로 그 계약을 하기 전에 그 은행에서 탁감이라는 걸 해줘요. 그래서 이 건물은 신용도가 이 정도 수준인 경우에 한해서 대출이 이만큼 나온다. 그걸 미리 저희가 이제 친한 지점장님들한테 파악을 해놓고 데이터 넣어놓죠. 은행에다 물어보면 그냥 공짜로 알려주나요? 공짜로 알려줘요. 왜 공짜로 알려주냐면 은행이 무수하게 많잖아요. 지점도 무수하게 많고. 근데 저희한테 저기 알려주면은 저희가 이제 그 건물 사시는 분을 직접 다이렉트로 소개시켜주니까 저희가 뭐 소개비를 받는 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안 해도 되는 영업의 기회가 생기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던 본인 영업에 대한 어떤 니즈가 있듯이 반대로 그쪽도 그런 니즈가 있는 거죠. 은행에서 되게 고마워하겠네요. 그렇죠. 완전 고마워하시죠. 근데 사실 근데 저희도 저희 고객이 좋은 금리에 좋은 대출 받으면 저도 고마워요. 그렇군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감평이라고 하면 감정평가? 네네네.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자체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내부에 두고 있는 건가요? 친한 감정평가사한테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은행도 또 다른 데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탁상 감정이라는 게 정식 감정이 아니니까 대충 감정평가사분들이 보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대충 이거 얼마 정도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다 씌워서 대출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으로 주시고 실제 계약이 되면 계약서 들고 가서 이제 그분 신용도까지 보고 이분은 그 전에 정해졌던 것보다 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낮습니다. 그리고 금리는 뭐 기대치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는 디테일을 알려줄 수 있죠. 개인이 들어가니까. 저희도 대출을 받아서 했으니까 이 과정들을 하면서 보면 그 되게 친한 지점장님이 저희 대출을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감평 시스템도 되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그냥 그 자리에서 감정평가사 몇 군데 이렇게 전화를 돌리시는 거예요. 주소지 그냥 불러주고 이거 감정평가 몇 시까지 뭐 혹은 내일까지 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러면은 그냥 뭐 카톡으로 이렇게 오는 시스템인데 이런 쪽도 좀 이렇게 감정평가사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은행들이 감정평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게 만들고 그게 주거 쪽은 있는 것 같아요. 건물 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정식 서류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감정평가사 도장이 들어가는 정식 감정평가서가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의 전화로 물어보고 받는 것들이 거의 틀리진 않아요. 큰 차이는 없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상업용 부동산의 감정평가 쪽도 조금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은행에서 돈을 되게 많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 은행에서 감정평가사들한테 되게 친하거나 이렇게 좀 잘 연결이 되는 사람들은 조금 이게 좀 저렴한 금액에 하는 것 같고 부르는 금액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 중에서 선택을 한 감정평가사한테만 뭔가 주는 것 같기도 하고 정확히 파악을 하기는 어렵지만 저도 저희 회사 차리면서 저희 내부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AI 이런 거 관심 많아서 아시는 분한테 물어봤는데 누군가의 라이센스가 필요한 일들은 과정은 간결화시킬 수 있어도 그 사람이 꼭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도장 찍어줄 사람.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감정평가사도 그런 건 아닐까 싶어요. 또 워낙 폐쇄적인 시장이어서 또 들어가서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이게 오픈이 가능하신 얘기인지 일단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얼마로 받나요? 중개수수료? 매매가 0.9%. 정해져 있는 건가요? 네, 0.9%가 최대치고 그 안에서 협의하는 거예요. 주택은 가격에 따라서 좀 정해져 있는데 맥시멈이 0.9%. 건물은 맥시멈 0.9%. 네. 그렇군요. 그러면 매도 측도 0.9%를 내고 매수 측도 0.9%를 내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0.9% 이내에서 협의라고 하면 레인지가 너무 많은데
0.1%도 이 안에서 협의고. 아, 근데 0.1% 주신다고 0.7? 하면 전 안 해요. 아. 네, 왜냐면 이제 할 일이, 왜냐면 그 금융부터 시작해서 할 일이 네네. 너무 많고, 네. 차라리 중개수도 제대로 주시고, 그 금리 싸게 받으시고, 이자 소개 받으시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 편하게 보시는 게 낫지. 중개사는 중개수수로 자기 몸값이기 때문에, 네네. 그거를 낮춘다는 거면 어떻게 상대방의 어떤 몸값을 낮추는 거랑 마찬가지고, 뭐 초보 중개사라고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조금만 받아라. 이렇게 하면 얘기가 되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제 입으로 얘기하기 그렇지만 좀 베테랑이라서 아, 예, 전 이제 다 해드리는 편이다 보니까 사실 어렵죠. 안 깎아주면 이게 막 매도인하고 매수인하고 막 힘들고 중개비까지 협의를 해야 되고. 저희는 그러면 도장 찍기 전에 이거를 저요? 뭔가 협의를 보는 건가요? 일을 잘하시는 분들은 도장 찍기 전에 수수료 약정을 먼저 하죠. 근데 그럼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가요? 그렇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너 이거 저 계약 수급하면 내가 얼마 줄게 이러고 나서 그 약정을 안 해놓고 이제 잔금대에 가서 확 낮춰지는 경우도 있고. 0.5% 줄게라고 해놓고 0.5 나 0.5밖에 못 주겠어. 이런 경우도. 아까처럼 기분이 나쁘신 경우. 잔금 때 이미 다른 거 뭐 딴 데도 더 준다고 했는데 뭐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나올 때 다르다는 건 다 똑같아요. 돈이 많든 적든 간에. 그래서 애초에 약정을 하고 가야죠. 근데 그거는 좀 그래도 상호간의 신뢰를 기반으로 한 약속인데 네네. 그거를 지키지 않는다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네요. 그럼 그거를 뭔가 법적으로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나 뭐 이런 것도 없는 거네요? 그렇죠. 이제 만약에 뭔가 약속을 하지 않았으면 저기 뭐 일단은 계약 쓸 때 적어 놓는 게 제일. 그래서 중개 대상 확인 설명서에 중개 수수료를 기재하게 돼 있는 거의 그거 따라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집을 사든 월세를 구하든 뭘 하시든 간에 깎아달라고는 한 번쯤 하시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딱 정했으면 그거 딱 주시는 게 좋지. 나중에 뭐 부탁할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렇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님하고 거래할 때 깎지 않을 겁니다. 저 그게 더 부담스러워. 네, 좋은 물건을 달라. 아, 네. 그렇죠. 그래야죠. 좋은 물건을 달라. 그리고 저한테 지금 교육해 주시고 계속 이 인사이트를 채워주시는 게 사실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 0.1% 2%더 뭐 제가 깎는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죠? 네. 오히려 장기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더 드리고 도움을 받는 게 매매가 자체가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 네. 중개사의 능력에 따라서 1억, 2억은 네, 맞아요. 오히려 내 편에 서서 뭔가 협상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는 게 좋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어쨌든 간에 중개사의 영역이 그 신뢰에 기반이 되고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인데 뭐 그 신뢰라는 것도 데이터로 증명할 수 있으면 제가 맨날 그렇잖아요. 요새 보면 유튜브가 너무 발달이 돼 있으니까 유튜브를 열심히 하고 잘하시는 분들이 왠지 너무 신뢰가 가고 너무 잘할 것 같지만 막상 빠져보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쵸. 마케팅의 힘이잖아요. 중개사의 능력치를 저희 너무 옛날 세대처럼 보여서 드래곤볼 전투력 측정하잖아요. 저 중개사는 뭐 이런 이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네네. 진실의 방으로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부동산 빌딩 쪽 시장과 네, 관련된 네, 네.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제가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건물주의 자격으로 네, 이제 네, 출연을 한번 해서 뭐 매입 과정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되게 좀 중개사들을 많이 만나보면서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좀 이상한 사람들이 조금 많았어요. 이상한 사람들이 조금 많기도 하고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도 조금 많기는 했었어서 그래서 저희끼리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뭐 그런 얘기도 했었잖아요. 아, 그러고 저희 채널에 올렸군요. 그 시공사 관련된 평점 리뷰. 이게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창업 아이디어 무료 나눔을 생각한 아이디어들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시공사 이런 평점 리뷰하는 거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중개사들이나 인테리어 업체나 설계사들이나 네네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좀 확장을 해나가면 좋겠다. 네. 각각이 가지고 있는 네. 평점 관리나 고객들의 리뷰를 담을 수 네. 있는 별로 관심을 안 가져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도 그것도 좀 다시 한번 보시고 한번 관심을 가져주세요. 객관화시키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 작업이 가능하니까 저희 블로그 뭐 리뷰도 다 작업하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빌딩원과 같은 중개법인이 되게 좀 많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럼 중개사 분들? 그러니까 네. 빌딩 중개사 분들도 엄청 많겠네요. 엄청나게 많죠. 그 엄청나게 많이 나타났다가 엄청나게 많이 다른 직구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왜냐면 이제 중개사 자체가 그 소득이 제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능력에 따라서 제가 처음에 서울에 상경했을 때 그 원룸 중개하시는 분이 그 방 몇 개 보여주고 50만 원 달라고 했을 때 진짜 돈 많이 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까보면 그게 아니에요. 많이들 문 닫고 막
힘들어요. 그래서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많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뭐 자기 능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영업 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러면 기본급이라는 게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거의 프리랜서죠. 기본급이 있는 회사도 있고 없는 회사도 있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모르지만 저는 이제 빌딩 중개 쪽으로 네네네. 아예 자기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가고 급여를 안 받겠다. 기본 뭐 지원금은 그리고 저는 지원금을 좀 많이 받고 인센티브 적게 받겠다 뭐 이런 형태로 그 비율로 조절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회사는 한 달에 얼마 정도 주고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하고 이게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냥 로컬 같은 경우 자기가 와서 자기가 일을 정말 잘하는 사람이면 이건 고정 지원금 필요 없다. 난 인센티브만 받아가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런가 봐요. 그럼 만약에 중개사분이 소속 중개사로서 그렇게 건물 계약을 하게 되면 빌딩 중개법인과 절반 대 절반 뭐 이런 식으로 수익을 시작하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죠. 이거. 민감한 부분은 아닌데 저 회사마다 좀 달라요. 회사마다 좀 다른데 파트너십으로 하는 거죠. 결과물에 따라서 이제 나누는 거죠, 회사는. 그리고 그 안에서 어쨌든 간에 회사는 그 안에서 뭔가 마케팅이나 아니면 뭐 다른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고. 네네네. 왜냐면 이제 그거를 혼자서 본인 힘으로 하면은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현상 유지가 안 되니까. 회사의 도움을 받는 거죠. 결과물이 있어야 나누는 거고 네. 없을 때 나눌 게 없고 그냥 손가락 빨다가 퇴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면 중개법인에서는 중개사한테 가장 큰 게 매물 정보를 쉐어받을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겠네요. 그거랑 중개법인은 좋은 게 뭐냐면 네. 건물하는 게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공인중개사 공부에만 세법, 민법, 공법, 법이 들어가고 세법이 들어가고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그 과목에 그게 다 들어가 있겠어요. 기본적으로 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된다. 건축법도 알아야 되고 뭐. 그래서 그걸 이제 실무에 쓰려면 교육을 많이 받아야죠. 왜냐면 사고가 나니까. 교육 받고 뭐 여러 가지. 그쵸. 어떻게 보면 이게 또 어디 가서 쉽게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돈을 주고서 배울 수 있는 교육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해봐야 알 수 있는 교육인데 어떻게 보면 그걸 또 무료로 받는 거기도 하네요. 생각해보면.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한테만 배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어떻게 보면은 이 교육이라는 게 어떤 분한테 받냐에 따라서 약간 그 사람이 그 수입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뭐 당장 얼마 번다 이걸 보지 말고 좀 공인중개사를 하려면 뭐 미래에 내가 잘 배워서 어느 정도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걸 보고 시작을 해야지 처음에 뭐 고정적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네 없네 이런 걸 따지면 사실 일하기 너무 힘들죠. 17년 동안 국내 1위라고 이야기하는 원빌딩이라는 네. 중개법인에서도 대표님을 하셨고 또 나오셔서 이제 어떻게 보면 탑5 안에 드는 네. 규모로 보면 네. 중개법인을 운영하고 계신 건데 네. 그 원빌딩에서도 거의 1등을 놓친 적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대표님 입으로 얘기를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제가 제 입으로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네. 한번 좀 이렇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그 회사에서 5번 1등을 했는데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 1등 하기가 힘들고 아무래도 인원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영업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래도 썩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건물도 사보고 팔아도 보고 그랬죠. 그렇군요. 그러면 1등 공인중개사. 그러니까 네. 중개법인을 운영하는 중개법인 대표가 아니고 공인중개사로서 빌딩 네. 거래를 책임진다라고 했을 때 네네네. 어느 정도 수준까지 벌 수 있나요? 조금 이렇게 상위 10%? 잘 벌었던 상위 5%. 상위 0.1%. 진짜 잘하면 이 정도까지도 벌 수 있다. 1년에. 15억에서 20억? 1년에요. 네. 웬만한 100명 규모의 그렇죠. 회사의 영업이익이네요. 이제 그거를 이제 회사랑 나누는 거죠. 와, 생각했던 액수보다 더 크네요. 15억에서 20억. 예. 그리고 혼자 움직여서 영업을 하고 빌딩 그 거래. 영업의 어떤 일정 단계를 그 벽을 허물고 나서부터는 10억 이하로 벌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렇게 했죠. 제가 밥 할게요. 제가 밥 하면 되는 거죠. 진짜 맛있는 거. 너무 멋집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그 대표님을 처음 뵙기 전부터 유튜브를 통해서 네. 저는 원래 알고 있었어요. 원래 알고 있었고 사실 신사동에 네. 그렇게 매입하신 건물 네. 그리고 매각하신 요 케이스 자체도 네. 굉장히 좀 여러 군데서 많이 회자가 네, 네. 될 정도로 다들 되게 단기간에 데이터로 쓰시죠, 다들. 단기간에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두셨는데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건물이라는 거는, 건물 투자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 수익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 저평가되어 있는 것들을 사서 저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 작업을 했던 거고
제가 맨날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가 돈 벌어서 제 것도 해본 거죠. 근데 그게 잘 돼갖고 어쨌든 제가 10몇 년 동안 그것만 봐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가 잘 될지 어느 게 괜찮을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걸 했는데 운 좋게 저금리 시장에 만나서 제가 현금 10억으로 강남 건물을 샀는데 그걸로 이제 현금 50억 정도를 만들었죠. 얼마 만에? 3년 만에 만들었어요. 딱 3년. 와. 파는 데까지 3년 걸린 것 같아요. 1년에 딱 2배씩 올라요. 네. 그래서 사실 부동산 가격 자체로는 2배가 올랐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금융을 사용하다 보면 레버리지를 일으키잖아요.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은 대출을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거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 현금 50억을 벌진 못했겠죠 그때. 예. 근데 그거 말고도 빌딩이 몇 개 더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거 굉장히 좀 자랑하는 거 쑥스러워하셔가지고. 공인중개사가 좋은 게 뭐냐면 자기가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네.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매물을 자기가 먼저 볼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메리트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있다고 들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그 공인중개사 일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투자하는 걸 보고 싶어서 진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경찰서에 신고해야 돼요. 진짜 제가 봤어요. 왜냐면 그런 거죠. 그냥 중개사 써서 사는 게 낫지. 실제 취업해서 진짜 자기 매물을 본다니까.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그 그치, 회사한테 이게 기본 소득도 없고 뭔가 해야 되는 일이 딱히 규정돼 있는 것도 네. 아니고 그렇게 매물을 빼가는 경우도 있겠네. 맞아요. 경쟁사에서. 위장 취업해서. 아, 근데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죠.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투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프로테크가 좀 더 발달하고 정책이 좀 바뀌어서 좀 더 투명해지면 좋죠. 그러니까 이렇게 약간 불투명한 시장이 저희가 건드리기 되게 좋은 시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정보들을 아카이브하거나 어떤 플랫폼으로 연결을 시키거나 뭐 평점 리뷰 같은 시스템을 만들었을 때 조금 더 이 정리되지 않은 시장 자체를 조금 정리하고 정제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게 또 기회의 시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시기 전에 시장 규모를 대충 한번 혼자 계산을 해봤어요. 이게 시장 규모를 계산을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래서 2022년 기준으로 서울 지역의 업무, 상업용 건물의 거래액이 23조 4천억 시장이더라고요. 그리고 건수로 따지면 2,200건. 2023년도에는 금리 막 올라가고 해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상업용 건물의 거래액이 12조 8천억 그리고 1,500건 정도의 수준으로 보니까 이 두 개를 좀 평균을 내면 일반적인 연평균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 연평균이 거래액이 한 20조 언저리. 21년도엔 더 됐을 거예요. 21년도에 더 됐네. 21년도가 완전 피크였죠. 그때는 매일 계약하시죠 그러면은 딴 데서 2억 더 준다고 하고 저녁에 가고 2억 더 주고 계약 써버리고 그때는 그냥 매도인이 완전히 왕이었어요. 그래, 그 시장이 다시 오겠죠? 한 번은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엄청난 폭발적인 시장이 아니더라도. 네, 아무튼 연평균 거래액이 20조 원저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빌딩 중개법인에서는 매수 측과 매도 측의 0.9%씩의 수수료를 받는다라고 치면 이거를 뭐 조정하는 폭까지 생각해서 뭐 0.7, 0.7이라고 계산을 하면 1.5%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빌딩 중개 시장은 약 3천억 시장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쵸? 생각보다 얼마 안 되네요. 근데 사실 딱 중개 시장만 해서 그런데 그 외에 사실 뭐 여기서 파생되는 맞아. 연계되는 쪽이 뭐 건설부터 해서 뭐 그쵸, 법무, 그쵸. 세무 막 다 뻗어가면 엄청 큰 시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빌딩 중개 시장은 3천억 시장이지만 어떤 건설 쪽이나 기타 다른 그 유관한 시장까지 판단을 했을 때는 조금 더 큰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남 빌딩 시장의 전문가로서 앞으로 강남 빌딩 시장 혹은 빌딩 중개 시장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아무래도 양극화가 많이 될 것 같아요. 뭐 사실 이제 주거용 부동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중심도 다 모이게 될 수밖에 없고 실제로 지방에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팔고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뭐 빌딩도 그렇고 뭔가를 사시려고 하시면은 서울에 가까운 쪽으로 인설이면 너무 좋고요. 그런 식으로 아마 계속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김포를 뭐 편입시키는 만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던 이유도 뭐냐면 계속 양극화가 되니까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투자가 웬만하면 실패는 안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빌딩 쪽의 투자 시장은 계속해서 좀 우상향을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보시나요? 네, 무조건 우상향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 일본처럼 촥 우하향 곡선을 그리면서 갈 일은 없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제 일본 시장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시면 중심지는 그렇지는 않아요. 대부분 이제 그 외곽 지역이 슬럼화 돼버린 거죠. 중심지는 거래가 잘 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이제 물론 외곽 지역에서 벌어질 수 있어도. 네. 맞습니다. 이게 실제로 일본 시장 보면서 통계 오류가 약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게 도쿄라는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서울 지역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맞아요. 지역을 커버하고 있다 보니까 도쿄 전체 거래액이나 뭔가 건수는 네. 줄어들고 있다라고 네. 보는데 실제로 뭐 신주쿠나 뭐 네. 이런 데서 들어가서 보면 감소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너무 광범위한 통계는 제가 볼 때는 독이 될 것 같고 좀 뭔가 좀 함축해서 어느 지역을 딱 특정화시켜서 좀 그 뭐 대장이 되는 지역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보시면 시장이 좀 보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제가 이렇게 진지하게 컨셉이 아니거든요. 오늘 너무 얌전히 죽긴. 그런가요? 이게 뭔가 진지한 컨셉이라기보다는 아니 이게 저는 얘기를 하면서 이게 창업가분들한테 너무 많이 도움이 되겠다라는 그래요. 네. 생각이 그런 거 많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도 이 시장을 접하고 나서 되게 의아하거나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왜냐면 새로운 거를 다 경험해야 되니까. 네. 근데 실제로 이 시장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렇죠. 훨씬 더 많으니까. 그럼 혹시 저희 창업가 분들 중에서도 네네. 실제로 저희 그 진실의 방으로 제가 출연한 영상을 보고 스타트업인데 계약하신 분 한 분 매수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렇게 가서 계약을 하신 분이 한 분 계세요. 있다고. 한 분 계세요. 그 저희 이렇게 그 오프라인 정모 할 때도 오셨던 분이기도 하고 저랑도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스타트업이나 이런 벤처 기업이 빌딩을 취득하거나 매수를 할 때 그런 게 뭔가 유리하거나 좋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엄청나요. 취득세 혜택도 있고 그리고 대출 활용에 대한 혜택도 좀 있는 것 같고 여러모로 일반인들보다는 좀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결국에 뭐 사업을 하다 보면 결국 이제 뭐 사옥도 하나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뭔가 이제 투자를 하고 싶으실 수도 있잖아요. 잘 활용하셔서 투자하는 게 스타트업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럽습니다. 스타트업 보면 벤처 기업한테 보면 저는 대표님 3년 만에 50억이라니 굉장히 부럽습니다. 주변에 스타트업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벤처기업으로 잘 성장을 해서 이렇게 수익이 잘 나고 계신 대표님들한테는 제가 조심스럽게 추천을 드려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이걸 해보니까 어떤 수익을 창출하고 투자를 하는 측면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아직 뭐 그 과정까지는 저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근데 이 매물을 취득하고 나서의 느끼는 점은 되게 좀 든든하다. 이게 뭔가 사업은 내가 계속해서 시간을 쓰고 내가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회사 굴러가고 수익이 나는 구조가 그렇죠. 많은데 내가 그냥 신경 안 쓰고 1년 있었더니 이게 얼마가 올라있네? 라는 측면이 어마어마하게 뭔가 와닿는 것 같더라고요. 깊이 공감하는 게 강남 건물 샀을 때는 든든하다는 생각을 진짜로 했었고 마음이 편했었어요. 근데 사업은 마음이 편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계속 해 나가야 하루하루가 되고 좀 재밌어져. 지원들 관리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계속 고민해야 되니까 그래서 좀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건물을 사면은 약간 든든하다 마음 편해지는데 또 사업은 그런 영향이 좀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준비를 해놓으시는 게 좋긴 한 것 같아요. 네. 특히나 그래서 그 스타트업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수익이 잘 나는 시점 있잖아요. 현금이 잘 도는 시점에 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되게 잘 나가는 스타트업들이 높은 임대료 주고 이렇게 테헤란로나 도산대로 주고 이렇게 임대로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월세를 내는 비율이 막 5천만 원, 1억 막 이래요. 너무 아깝다. 그 비용을 이제 월세로 쓰고 있는 거야. 근데 그 돈을 매입을 해서 이자로 내고 있으면 사실 대출이 거의 다 나올 거란 말이죠. 그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으면. 그래서 그런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은 저는 무조건 취득을 하는 게 좋은 방향이라고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저 그럼 오늘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마지막에. 제가 유튜브 촬영하면서 아까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창업 브이로그 이거 찍으면서 중개 쪽에 고객을 만날 수 있는 자동화 프로그램이나 홍보 프로그램 관련된 것들을 제안을 드리고 거의 당일에 의사결정을 해주셨어요. 적은 금액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요?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스타트업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파는 거지 사업을 파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저는. 근데 제가 현진 대표님 봤을 때 그냥 그 얘기만 듣고 나서 이분이 그걸 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필요했기도 했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신뢰가 가니까 바로 의사결정했지. 모르는 분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나 필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실제로 해오실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사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스타트업도 뭔가 가서 사업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 개인적인 신뢰가 많이 작용을 했다. 그래서 창업 브이로그의 뒤에 이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조만간 또 촬영을 하긴 할 건데, 빌딩온에서 저희 첫 고객사가 되어 주심으로써 저희가 되게 좋은 포트폴리오가 돼서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이 네. 됐고, 기술도 발전이 됐고, 클라이언트들도 좀 많아졌습니다. 배 아파 죽겠어요. 밥은 제가 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래서 첫 물꼬를 잘 터주셔가지고 제가 이게 만나 뵐 때마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물건을 튼 게 아니라 원래 잘 될 사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작은 아이디어로 출발한 말을 바꿔야겠다. 신뢰가 아니라 그럴싸했어요. 이거 하는 게 그럴싸했어. 제가 거의 세일즈의 끝판왕 대상으로 제가 세일즈를 하고 왔습니다. 앞 얘기가 궁금하시다면 저희 그 창업 브이로그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알아야 아이템이 보인다. 첫 번째 편을 찍었는데, 네. 사실 이게 촬영을 하면서도 이게 자를 게 없을 정도로 너무 이게 다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편집자분도 생각 다를 수도 있어. 그런가요? 저는 근데 다 내보내고 싶을 정도로 사실 이게 빌딩 중개 시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 관련된 것들을 준비하시는 스타트업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디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대표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네, 저희 시장이 너무 투명하지 않은 시장이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 듣기가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세요? 뭐 강남 빌딩 시장 1등 아니십니까? 네, 오늘 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뭐 얘기했던 것들이 뭐 도움이 되셨으면 너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이제 도움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너무 이제 이쪽 시장을 너무 응원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나라 전체적으로 좀 생활이 좀 편해졌으면 좋겠고, 이런 뭐 바람도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까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해주신 빌딩온의 김주환 대표님이셨고요. 저는 스타터 제이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